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기를 통해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의심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과서 129페이지 첫 번째 줄,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교재 130페이지 여섯 번째 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었는지, 교재 132페이지 아홉 번째 줄, 평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또 그 기관이 신뢰할 만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또 그 정보가 정확한 관측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또는 매체가 평판이 좋을 경우 우리가 얻은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재 133페이지 13번째 줄,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네 번째입니다. 출처가 이해관계에 걸려 있거나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인이 한 차를 소개하면서 매우 싸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였을 때에 이 사람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차를 팔아 수수료를 받게 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 차를 팔아야 이익을 보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친구가 어떤 차를 사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런 차에 대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서 내가 그런 차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하면 이 친구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평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축구선수가 돈을 받고 시리얼 광고에 출연해서 이것을 먹으면 종일 활기가 넘친다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은 명확하고 가감없는 진실보다 다른 것을 말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출처에 관련된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135페이지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원, 주장이 행해지는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되어진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신뢰할 만한 사람 또는 기관이라고 하여도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친구에게 한 사람이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와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술을 마시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이런 한 담과 또 증언석에서 재판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도 맥락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평판이 좋은 방송에 나온 뉴스 보도가 술집에서 그냥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할 것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한 증언이
이웃과 농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뢰성을 위해서는 사람과 출처에 관한 검증을 또 질문을 해볼 것을, 다음으로 우리의 주장의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재 136페이지 6번째 줄 7.3 주장이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는 출처의 정당성에 관련되어진 물음입니다. 자신이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거나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나 근거,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말을 믿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정할 때에 이것들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재 1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7.3.1 내가 직접 보았다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 어떤 주장, 예를 들어 외계인이 지구에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정당화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거나 다른 감각기관을 동원해 그것을 지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보고된 것에 대해 개인이 직접적인 또는 1차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보고하는 경우와 다르며 신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물음이 제기되어질 것입니다. 주장의 정당화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데 있다면 그것은 그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존스가 부인을 쏘아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스미스의 부인이 목격자라고 해보게 되어지면 스미스의 부인이 목격자라는 근거는 오로지 스미스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했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미스의 증거는 법정에서 전문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스가 부인을 쏘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증거는 존스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는 그것을 존스가 부인을 쏘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재 137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7.3.2 1차 출처와 2차 출처 1665년 런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어떠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형 박물관에 가서 당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적어놓은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때를 다룬 현대의 역사가들의 저술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자신들이 기술하는 그 경험을 실제로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전염병에 대한 1차 자료와 후대 역사가들이 쓴 기록인 다른 2차 자료를 분명히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교재 138페이지 첫 번째 줄 7.3.3 직접 증거와 정당화와 정황 증거 법정에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 X의 직접 증거는 목격자 자신이 X를 실제로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경우입니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와 대조되는 것으로 정황 증거는 그 주장 X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사실의 증거입니다. 가령 존스가 부인을 쏘아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했을 때에 목격자가 나는 존스가
부인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직접 증거일 것입니다. 존스가 부인을 쏘아 죽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가령 다름과 같은 증거는 있어도 이로부터 존스가 그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존스에게 그럴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총알을 조사한 결과 존스 총에서 나온 총알에 의해 부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집 정원에 숨겨져 있던 총을 찾아냈으며 그 총에서 존스의 지문이 나왔다는 사실들이 바로 이런 증거들입니다. 때로 이런 정황 증거는 다른 가능성을 제거해 어떤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밧줄과 비슷합니다. 한 가닥으로는 별로 힘이 없지만 여러 가닥의 정황 증거는 뭉치게 되어지면 아주 튼튼한 논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13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7.3.4 신뢰성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직접 언급해서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떤 과학자가 놀라운 현상을 보고하면서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하였습니다. 자신은 보통 실험에서 믿을만하다고 알려진 표준적인 장치들을 이용했으며 관찰 상태도 좋았다. 같이 일하던 팀도 실험 증거를 잘 수집한다고 정평이 나 있으며 자신의 결과가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험을 하고 있던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증되었다. 간단히 말해 그 사람은 신뢰성을 따질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교재 140페이지 첫 번째 줄 7.4 주장의 본성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7.4.1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가 아니면 그렇듯하고 믿을 만한가 입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방금 나는 아는 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왔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는 믿을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자기가 방금 영국 여왕하고 커피를 마시고 왔다고 말한다면 이는 믿을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왕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또 그러한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증거나 이유가 없는 이상 그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주장이 참일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 주장의 신뢰성은 낮아지고 그것을 믿게 하려면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7.4.2 기본적인 관찰 주장인가 아니면 추론해낸 주장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옷걸이를 이용해 자동차 문을 연 다음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과 나는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본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한 짓이 자동차 절도라는 추론을 겸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 14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7.5 다른 증거를 통해 확증이 되는가? 자동차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사람이 각각 같은 증언을 한다면 이 두 증거는 서로 확증되는 셈입니다. 증거가 확정적이려면 서로 독자적이고 신뢰할 만해야 하며
문제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재 7장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6차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성민 학생이 낸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학생은 3주차에 우리가 다음 중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강의식 그 5% 정도, 읽기는 10%, 그룹 토론 50%, 연습 70%, 서로 강의하기 90%여서 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서로 강의해주기, teaching another,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협동학습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그때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5번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주차에 지금 아직까지도 한 문제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네, 6주차가 좀 걱정이네. 진짜 이거 하나라도 생기면 다른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끼겨 넣으면 되는데, 네. 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해보려면 양준영 선수 학생 문제를 보면 비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2번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잘못을 따지기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비판의 목적은 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준희 학생은 여기다가 정답하고 그다음에 과정들을 이렇게 결과로 답을 나타내 주기 바랍니다. 우리 4주차에 우리 나이언 학생은 다음 중 틀린 것은 A거나 B 형태의 문장을 보통 선언문이라고 부른다. 논증을 분석할 때에 조건문을 이유와 결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쪼개야 한다. 이건 결국 이 조건문은 절대 쪼개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정답 2번. 논증을 분석할 때에 조건문을 이유와 결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쪼개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잘 출제를 잘 해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지구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룡을 멸종했다라는 문장은 설명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요.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은 논증문이다. 즉, 이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제출을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주장을 하는 논증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이언 학생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사오고 싶은 좋은 문제를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6주차 상황을 볼게요. 네, 6차는 끝까지 답이 없네요. 네. 네, 이제 좀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다음 주 8주차는 실시간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화요일 날 우리 8주차 시험 안내에 대해서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그 지금 노트북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로
세 가지가 화면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화면에 들어와야 되고, 컴퓨터 화면이 여러분 화면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시선이 카메라에 잡히도록 핸드폰을 이제 거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핸드폰을 거치해 주면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 지난 학기에 보니까 보통 한 30분에서 40분이면 답안을 다 작성이 돼서 다 작성하면 바로 퇴실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이 객관식 문제의 출제 방식이 교수자가 문제를 2배수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모든 학생의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거나 또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 수 없도록 그 문제가 랜덤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또 보기가 1, 2, 3, 4 번호가 다 학생마다 다 바뀌게 되어서 출제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자신의 이제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보통 노트북은 이제 화면 분할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 면에는 이제 인터넷을 띄워놓고 한 면에는 또 아래 한글 띄워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백석대학교의 시험은 화면 전환이 안 됩니다. 한번 시험을 응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키보드 조작으로 화면이 전환이 안 되어져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화면에 들어가면 그 시험을 종료할 때까지 화면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시험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화요일 날까지 주관식 문제도 조금 좁혀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어지고 객관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찝어서 줄 테니까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가 시험 시작되어지면 쭉 한 번에 시험을 응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트 감독 하에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튕겨져 나아갔을 때에 그 시험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고민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그런 학생이 2명 있어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웠는데 좀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도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저도 이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또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또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줄 테니데 제가 그 해답도 화요일 날 우리 시험 안내할 때에 같이 공개를 해서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또 저에게 또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학생님이 이제 잘 되셨습니다. 6조 팀이나 7조 팀도 지금 이렇게 나머지 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맞춰서 자기 문제를 출제해주면 요 안에서 이제 자주차는 요 안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제가 이렇게 찝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추천을 해주고 하면 그 춘자되어진 것들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익혀두면 되기 때문에 좀 객관식 문제도 여러분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자정까지 출제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일 날 자정까지 완성을 해도 됐지만 이 시험에 출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자정까지는 이 워크숍을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이제 공유사항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수업에 대한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주차 시험 안내 토론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7주차 강의안도 그대로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이 토론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석주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빈 학생, 또 박선 학생 고생했습니다. 시험 잘 보고 또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주에 시험이 몰려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